어머니, 빈털터리 주제에 시어머니 대접받고 싶어요? 며느리 한지혜의 이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라. 어머니 돈 없잖아요. 저희가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3년간 참고 또 참아왔던 그 무언가가 한계점에 다다라 끊어져 버린 것 같았죠. 69살까지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가장 무서운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사실 이 모든 일은 3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어요. 69살의 몸으로는 결코 가벼운 일상이 아니었지만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루틴이었죠. 서울로 올라온 지 3년. 아들 민수가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의 그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며느리 지혜도 어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진심 어린 모습까지요. 첫 번째 할 일은 민수의 도시락이었어요. 냉장고를 열며 어제 남은 반찬들을 살폈죠.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감자조림. 35년간 공장에서 단련된 손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바늘로 천을 꿰매던 그 섬세함이 이제는 도시락 칸을 채우는데 쓰이고 있었죠. 회사 동료들이 항상 부러워해요. 어머니가 싸주시는 도시락이 정말 맛있어 보인다고요. 민수는 가끔 이런 말을 했지만 정작 집에서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뿌듯했거든요. 도시락을 마친 뒤에는 세탁기를 돌렸어요. 민수의 와이셔츠, 지혜의 블라우스, 준호의 유치원 옷까지. 39의 빨래는 매일같이 산더미였어요. 6시 반이 되면 집안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며느리 지혜였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 지혜는 언제나 이 인사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마음이 따뜻해졌던 말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왠지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다는 느낌이요. 지혜는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메이크업을 시작했어요.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립스틱.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죠. 반면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하루 종일 앞치마를 두르고 살아가야 했어요. 준호야, 일어나야지. 제가 손자의 방으로 들어가자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투정을 부렸어요. 할머니, 5분만 더요. 그러면 유치원 늦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얼른 일어나자. 준호는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스르륵 눈을 떴어요.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죠. 손자의 잠든 얼굴을 깨우는 일 그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침 식탁은 언제나 풍성했어요. 김치,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죠. 저는 가족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제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준호의 이 한마디에 제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났어요. 3년간 이 집에서 들은 말 중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죠. 민수는 묵묵히 밥을 먹었고 지혜는 시계를 보며 서둘렀어요. 어머니, 준호 유치원 데려다 주시죠. 그래. 걱정 마라. 준호가 다니는 유치원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중간에 큰 차도가 있어서 제가 항상 등원을 시켜줬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뒤 제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 널기, 장보기. 끝없는 일상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혜가 쇼핑몰 방송을 보며 물건을 주문하는 횟수가 늘어난 것 같았거든요.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비싼 옷들까지. 지혜야, 요즘 쇼핑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요? 회사에서 필요한 거예요. 고객 미팅도 있고 해서요. 지혜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가족들의 저녁 준비였죠. 민수는 회사에서 지쳐 돌아왔고 지혜는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웠어요. 준호만이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죠. 할머니, 오늘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했는데 내가 할머니를 제일 크게 그렸어.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고 있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제 하루가 끝났어요. 모든 가족이 잠든 후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죠. 3년간 이어진 이 일상 속에서 저는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어 있던 진실을, 그리고 제 인생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준호가 한 살 더 먹으면서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요.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심각한 얼굴로 가계부를 들고 나타났어요. 부족하다고. 민수랑 지혜 둘 다 직장 다니는데. 준호 유치원비도 올랐고 전기세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도 이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거니까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좀 이상했어요. 제가 매일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까지 보태라는 건가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래. 알겠다. 저는 군산에서 가져온 돈 중 일부를 꺼내줬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돌려드릴게요. 지혜의 고마운 표현은 진심 같았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한 달 후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어머니, 준호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일러도 고장나서. 이번에도 지혜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손자의 병원비라니 거절할 수 있는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지혜가 온라인 쇼핑을 하며 고가의 화장품과 옷을 주문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지혜야,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그런 비싼 걸 사도 되겠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혜는 순간 당황하는 듯 했어요. 아, 이건 회사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외부 미팅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갔어요. 더 이상한 건 지혜의 태도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라고 진심으로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건성이 되었어요. 어머니, 준호 유치원 다녀오시고 장도 좀 봐주세요.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요. 묻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할 일이라는 것처럼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는 민수 씨 회사 동료들이 와요. 음식 준비 좀 부탁드려요. 이것도 통보였지 부탁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지혜가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나는 정말 편해졌어. 시어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다 해주시거든. 육아부터 요리, 청소까지. 그 목소리에는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이 묻어 있었어요. 가사 도우미 쓰는 것보다 훨씬 좋지. 돈도 안 들고. 가사도움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를 가족이 아니라
일꾼으로 보고 있었던 건가요?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아들 민수는 정말 저를 그리워해서 모시자고 한 걸까요? 아니면 지의 말처럼 그저 편리한 선택이었을 뿐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도시락을 쌌어요. 하지만 손놀림 하나하나가 예전과는 달랐어요. 기계적으로 마치 일을 하듯이 움직이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지혜의 인사도 예전과 같았지만 제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오늘도 일 잘 부탁드려요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가족이 아니라 무급 일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 의구심을 안고 살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방 안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거든요. 정말 제 통장에 30만 원밖에 안 남은 건지 지혜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죠. 지혜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아침 9시 지혜가 준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민수가 출근한 후에 저는 집을 나섰어요. 은행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마음이 조급했거든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은행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죠. 잔고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컴퓨터에 대고 몇 번 클릭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한번 확인했죠. 어르신, 잔고가 30만 원이 맞긴 한데 출금 내역을 보니까 계속 큰 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직접 오신 기록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 사용이네요. 인터넷 뱅킹이요? 네, 어르신 명의로 등록된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마 가족분이 대신 관리해 주시나 봐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지혜가 제 명의로 인터넷 뱅킹을 만들어서 돈을 마음대로 썼던 거였죠.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혹시 이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상세 내역서를 뽑아드릴게요. 직원이 건네준 내역서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백화점,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지혜 친정어머니 명의로 보낸 계좌이체까지 있었거든요. 참, 그리고 어르신. 혹시 모르시겠지만 어르신 명의로 된 다른 계좌도 있어요. 다른 계좌요? 네, 적금 통장 2개랑 예금 통장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인터넷 뱅킹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직접 오셔야만 거래가 가능해요. 아마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만들어 두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기억이 났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보, 혹시 모르니까 당신 명의로 계좌 하나 더 만들어뒀어. 나중에 필요할 때 쓰라고라고 했던 말이요. 그때는 별 뜻 없이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줄이야. 그 계좌들 잔고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다시 조회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어르신. 전체 합쳐서 2억 8천만 원이 있으시네요. 2억 8천만 원이요. 남편이 제 모르게 만들어둔 계좌들이었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받은 보험금과 퇴직금까지 합쳐서 이렇게 큰 돈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돈이 있다고 해서 당장 어디 갈 곳이 생기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 나이에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 지혜와 민수는 분명 저를 더 괴롭힐 게 뻔했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지혜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어야겠다고 말이에요. 은행에서 나온 후 저는 동네 부동산 사무소 앞을 지나쳤어요. 문득 호기심이 생겨서 안을 들여다봤죠. 벽에 붙어 있는 전월세 매물들을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이 나이에 새로 집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감이 났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쇼핑몰 방송을 보면서 또 뭔가를 주문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제 돈으로 산 비싼 소파에 다리를 꼰 채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정말 밉상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혜가 건성으로 물었어요. 눈은 TV에서 떼지 않은 채로요. 응. 은행 좀 다녀왔어. 아, 혹시 돈 문제 해결하셨어요? 지혜의 목소리에 약간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어디선가 돈을 구해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은행에서는 도움이 안 되더라. 내 말대로 30만 원이 다야. 저는 일부러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혜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어머니, 앞으로 계획은 세우셨어요? 정부 복지시설 같은데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복지시설이라니요. 제가 2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시설에 가야 한다니.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일단 며칠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니, 너무 오래 미루지는 마세요. 저희도 준호 때문에 바빠서요. 어린이집비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거든요. 50만 원이라고? 제 돈으로 그 비싼 어린이집비를 내면서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하다니. 지혜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준호도 이제 커서 자기 방이 필요한데 어머니, 방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제 방까지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알겠다. 최대한 빨리 해결해 볼게.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지혜는 마치 제가 빨리 이 집에서 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웃고 있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한지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곧 벌어질 테니까.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온 후 저는 방에서 나와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식사였죠. 지혜는 계속 민수에게 눈짓을 하고 있었고 민수는 어색하게 밥만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은행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응. 다녀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별다른 방법이 없더라. 나이가 이렇다 보니까. 저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민수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도 상황이 이래서.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원룸이나 고시원 정보를 찾아봤죠. 물론 실제로 갈 생각은 없었지만 혹시 지혜나 민수가 제 컴퓨터를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저는 세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언제 어떻게 반격할지, 어떤 순서로 진실을 밝혀낼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지혜가 마지막까지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거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유독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곧 이 모든 걸 떠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조금 서운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직은 그 누구도 모르게 해야 했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 집을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척했죠. 실제로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거나 지혜가 제 돈을 쓴 증거들을 더 수집하고 있었지만요. 이 며칠 동안 지혜의 행동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친정 어머니를 불러서는 제 물건들을 마음대로 뒤지고 있었거든요. 엄마, 여기 봐.
어머니가 이런 비싼 건 숨겨놨네. 제가 일찍 들어온 날 우연히 들은 대화였어요. 지혜가 제 서랍에서 남편이 사준 금반지를 꺼내 보이고 있더라고요. 어머, 이거 꽤 갓 나가겠는데? 지혜야, 어머니가 돈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건 왜 팔지 않으셨을까? 지혜 친정어머니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상해요. 분명 더 숨겨둔 게 있을 거예요. 둘이서 제 방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만히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제 방에서 제가 나타나자 둘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았어요. 아,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지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손에는 여전히 제 금반지를 들고 있었죠. 그게 내 반지인데 왜 손에 들고 있어? 아, 이거요?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머니, 이런 귀한 건 왜 서랍에 넣어두세요? 도둑 들면 어떡해요. 청소라고요? 제가 나간 지 겨우 2시간 만에 청소를 핑계로 제 서랍을 뒤진 거였죠. 그냥 추억이 담긴 거라서 간직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라도 파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시잖아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맞아요. 사돈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도 현금으로 바꾸셔야죠. 저희가 알아봐 드릴까요? 지혜 친정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둘이 합작해서 제 귀중품까지 빼앗으려는 거였죠. 아닙니다. 그건 팔 생각이 없습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지혜는 제 반지를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죠. 지혜야, 그건 내 거니까 다시 줘. 어머니, 어차피 팔아야 할 건데요. 제가 대신 팔아드릴게요.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자 지혜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죠. 어머니,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그동안 누가 어머니 뒷바라지 했는데요? 뒷바라지라고요? 제 돈으로 해놓고 뒷바라지라니. 미안하다 하지만 그 반지만은. 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지혜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뭔가 의논하기 시작했죠. 저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남은 귀중품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죠. 지혜가 언제 또 손을 댈지 모르니까요.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온 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지혜는 옆에서 만족한 듯 웃고 있었죠. 뭔데?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실버타운인데 어머니 또래분들이 많이 계시고 관리도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실버타운이라고요? 저를 양로원에 보내겠다는 말인가요?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저희도 돌봐드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곳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혜가 거들었어요.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단호함이 있었죠. 비용은 얼마나 들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월 2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어머니, 입소금으로 3천만 원이 필요해요. 3천만 원이라고요? 제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라는 건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아까 그 금반지 같은 것들 팔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다른 귀중품들도요. 지혜는 이미 다 계산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제 귀중품들을 팔아서 양로원비를 충당하겠다는 거였죠. 지혜야, 너무 갑작스럽잖아.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 혼자 이 넓은 집에서 뭘 하시겠어요? 외롭기만
하실 텐데. 외롭다고요? 지혜와 민수 때문에 더 외로웠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호도 이제 자기 방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계시면 준호가 불편해하거든요. 결국 제 방을 빼앗고 싶었던 거였어요. 손자를 핑계로 삼아서 말이죠. 알겠어. 생각해 볼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정말 참을 수 없다. 때가 됐어.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그 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곳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군산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였죠. 혹시 군산에서 작은 식당 하기 좋은 자리 있나요? 네, 많이 있어요. 어떤 규모로 생각하고 계세요? 2억 정도 투자할 생각인데요. 아, 그 정도면 정말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있어요. 언제 한번 오셔서 보시겠어요?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고향인 군산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실버타운 얘기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결정 못 했어. 어머니,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좋은 자리는 금방 차거든요. 지혜는 마치 제가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재촉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오늘 귀금속 가게 사장님이 집에 오실 거예요. 어머니, 금반지랑 목걸이들 값 매겨주신대요. 뭐라고? 내가 언제 팔겠다고 했어? 어머니, 어차피 팔아야 할 거잖아요. 리리 값이라도 알아봐야죠. 지혜는 이미 다 정해놓고 제게 통보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말로 귀금속 가게 사장이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지혜 씨가 부르셔서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어머니 금부치들 좀 봐주세요. 지혜는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사장을 안으로 들였어요. 그리고는 제 방에서 가져온 금반지와 목걸이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죠. 어머, 이거 꽤 괜찮은 제품들이네요. 전체 합쳐서 한 2,5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2,500만 원이요? 생각보다 많네요. 지혜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자기 돈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어머니, 어떠세요? 이 정도면 실버타운 입소금에 보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지혜는 정말 끝까지 제가 무력한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모든 게 뒤바뀔 거였어요. 알겠어, 팔게.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어머니. 지혜는 기뻐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이 모든 게 연기에 불과했죠.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지혜에게는 실버타운 구경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죠. 정말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박미정 어르신,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죠. 지혜가 제 도장으로 만든 인터넷 뱅킹 신청서, 제 명의로 사용한 카드 내역, 그리고 은행에서 뽑은 상세 거래 명세서까지요. 이 정도면 충분히 횡령 혐의로 고발이 가능해요. 변호사님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르신, 정말 고발하실 겁니까? 아무래도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 선생님,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일까지 용서해야 하나요? 3억 원을 1년 만에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써버렸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내용 증명부터 보내보죠. 그 다음에 형사 고발 여부를 결정하시면 돼요.
내용 증명이요? 네, 며느리분께 돈을 돌려달라는 공식적인 통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지혜가 얼마나 놀랄지 벌써부터 궁금했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저는 군산행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내일 당장 군산에 가서 식당 자리를 알아보기로 했거든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지혜는 거실에서 준호와 놀아주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정겨운 모습이었겠지만 지금은 전부 가식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실버타운 구경 어떠셨어요? 지혜가 관심 있는 척 물었어요. 응. 괜찮더라 생각해보니까. 나이 들어서는 전문적으로 관리받는 게 나을 것 같아. 정말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지혜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순순히 양로원에 가겠다고 하니까 좋은 거였죠. 그런데 지혜야, 궁금한 게 있어. 뭔데요? 내 통장에서 나간 돈들 말인데 정말 다 생활비로 쓴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혜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그럼요. 어머니, 생활비, 집 월세, 준호 양육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내가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까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씩 결제된 게 여러 번 있더라. 그것도 생활비야?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어머니 옷이랑 준호 옷 사느라 그런 거예요. 내 옷을 백화점에서 사줬다고? 언제? 저는 계속 몰아붙였어요. 지혜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죠. 그게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어요. 거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지혜야,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본 거야.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죠. 그날 밤 지혜와 민수가 방에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가 뭔가 이상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고 하네. 설마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지? 지혜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나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실버타운에서 체험 입소를 해보라고 하더라. 하루 정도 있다 올게. 아,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미리 경험해 보시는 게 좋죠. 지혜는 기뻐하며 저를 배웅했어요. 하지만 저는 실버타운이 아니라 군산으로 향하고 있었죠. 기차 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서울을 벗어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이런 답답한 생활을 왜 이렇게 오래 참았나 싶었어요. 군산에 도착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어요. 어르신, 전화 주셨던 분이시죠? 어서 오세요. 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네, 식당 하기 좋은 자리 좀 보여주세요. 2억 정도 투자하신다고 하셨죠? 정말 좋은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중개사와 함께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어요. 시장 근처에 있는 30평 정도 되는 식당 자리였는데 권리금까지 합쳐서 8천만 원이면 충분했죠. 이 자리 어때요? 단골 손님들도 많고 장사도 잘 되는 곳이에요. 좋네요. 계약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언제든 가능해요. 돈만 준비되시면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때 계약하죠. 군산에서 하루를 보내고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확실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지혜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지혜와 민수, 그리고 준호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죠. 어머니, 어떠셨어요?
실버타운이 괜찮단가요? 지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생각보다 좋더라. 그런데 말이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하나의 서류를 꺼냈죠. 이게 뭐예요? 어머니, 민수가 궁금해했어요. 내용 증명이야. 내용 증명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변호사 선생님이 보내주신 거야. 지혜야. 내가 내 돈을 허락 없이 쓴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지서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지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고, 민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죠. 어머니 이게 무슨, 지혜야. 내가 1년 동안 내 통장에서 빼간 돈이 3억 원이야. 그것도 내 허락 없이 말이야. 그건 어머니 생활비였잖아요. 생활비로 명품 가방을 5개나 사고 친정어머니한테 용돈을 보내는 거야? 저는 은행에서 받은 거래 명세서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지혜가 제 돈으로 산 모든 것들이 적혀 있었죠. 이건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어머니, 정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민수야. 내 아내가 나를 속이고 내 돈을 마음대로 써왔어. 드디어 진실의 막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지혜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뭔가 변명을 찾고 있는 것 같았죠. 민수는 거래 명세서를 들여다보며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지혜야, 이게 정말이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어머니가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야. 지혜는 여전히 발뺌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거든요. 오해라고? 그럼 이것도 오해야?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지혜가 제 도장으로 만든 인터넷 뱅킹 신청서였죠. 이건 내가 내 도장을 가져가서 몰래 만든 인터넷 뱅킹 신청서야.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말이야. 지혜의 얼굴이 잠시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뻔뻔한 표정을 지었죠. 그건 어머니 돈 관리를 위해서였어요. 어머니가 은행에 자주 못 가시니까 제가 대신 관리라고? 그럼 왜 내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몰래 했어? 저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어요. 지혜는 잠시 주춤했지만 곧 맞받아쳤어요. 어머니가 허락해 주실 것 같지 않아서요. 어머니는 맨날 은행 가기 싫어하셨잖아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자기가 도둑질해놓고 오히려 저를 탓하다니. 그럼 명품 가방 5개 산 것도 내 관리를 위해서야? 그건 지혜가 잠시 말을 멈췄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동안 어머니 뒷바라지 했잖아요.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그것도 다 돈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누가 밥을 하고 누가 빨래를 했는지 전 기가 막혔어요. 제 돈으로 사는 집에서 제 돈으로 사는 식재료로 밥을 해줬다고 은혜를 입혔다는 거였죠. 지혜야, 그게 3억 원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왜 없어요? 요즘 가사 도우미 쓰면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어머니 병원 모셔다 드리고 준우 봐드리고 온갖 일 다 했잖아요. 지혜는 목소리를 높이며 따졌어요. 마치 제가 억울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요. 민수가 거래 명세서를 자세히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지혜야,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 말씀이라도 드렸어야지. 당신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지혜가 민수를 째려봤어요. 그게 아니라, 당신은 정말 몰랐다고 할 거야? 제가 가방 사오고 옷 사올 때 아무 말 안 했잖아. 오히려 좋다고 했잖아. 지혜의 말에 민수가 당황했어요. 그건 네가 번 돈인 줄 알았으니까. 번 돈 내가 언제부터 일을 했는데 그렇게 큰 돈이 나와?
어머니 돈인 거 뻔히 알고 있었잖아, 당신. 지혜가 점점 더 뻔뻔해졌어요. 이제는 민수까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었죠.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정말 몰랐어. 어머니,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내 와이프가 한 일이니까. 너도 똑같아.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식이라고? 그럼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해?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이 집안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이제야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지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서 뭘 하실 수 있어요? 뭐라고? 어머니 나이에 혼자 살 수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돈 돌려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정말 가관이었어요. 자기가 도둑질해놓고 오히려 저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다니. 지혜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 없으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지혜는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동안 얼마나 저를 우습게 여겼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 법적 조치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뭘 알긴 아세요? 뭘 아냐고? 법원이 어떤 곳인지, 변호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어머니 돈으로 어떻게 변호사를 쓰실 거예요? 지혜는 제가 가난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설령 법원에 간다고 해도 저희가 어머니 돈 훔친 게 아니라 관리해드린 거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정말 끝까지 뻔뻔하더라고요. 지혜야, 민수가 지혜를 말렸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얹어 사시는 주제에 무슨 법적 조치예요? 웃기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더 큰 반격을 위해서 말이죠. 지혜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 정말 내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어? 어떻게 돌려드려요? 이미 다 쓴 거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저희한테 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 어머니 모셔드린 대가로요. 지혜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알겠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게. 하세요. 어머니가 뭘 하실 수 있는지 보자고요. 지혜가 소리쳤어요. 정말 뻔뻔한 것들이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지혜와 민수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때가 됐다고. 지혜는 아직 제가 얼마나 많은 카드를 숨기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만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였어요. 지혜야,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어요. 거실에서는 지혜가 준호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는데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어젯밤 일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민수도 아침부터 표정이 어두웠어요. 넥타이를 매면서도 한숨만 쉬고 있었죠. 지혜와 많이 싸웠나 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나섰어요. 지혜도 인사 한마디 없었죠.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정말 뻔뻔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형사 고발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정말 형사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횡령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고 증거도 명확하니까요. 실형도 가능하고요. 실형이라는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무리 지혜가 미워도 감옥에 보내는 건 좀 그랬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돈을 돌려받는 소송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분이 돈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 저는 번뜩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선생님, 혹시 집 관련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집이요? 집이 누구 명의죠? 제 명의예요. 아들이 사업하면서 세금 문제로 제 명의로 해뒀거든요. 아, 그렇다면 더욱 유리하시네요. 어르신 재산이니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지혜와 민수는 아직도 이 집을 자기 집인 양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일단 내용 증명을 한 번 더 보내보죠. 이번엔 더 강하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저는 군산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지난번에 봤던 그 식당 자리 말인데요. 계약 언제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가능해요. 어르신이 마음에 드셨다면 바로 해도 되고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갈게요. 돈도 준비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해 놓을게요. 이제 정말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군산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말이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점심시간이었어요. 지혜는 준호와 함께 거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자 표정이 더욱 싸늘해졌어요. 실버타운 상담 어떠셨어요? 지혜가 건성으로 물었어요. 글쎄, 생각보다 복잡하더라. 절차도 많고. 저는 일부러 피곤한 척했어요. 그럼 언제쯤 들어가실 수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직 모르겠어. 입소금도 문제고. 어머니, 그거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귀중품 팔면 돼요. 지혜는 여전히 제 귀중품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야, 어제 내가 한 말 생각해 봤는데 무슨 말이요? 법적 조치 같은 건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 정말 그럴까? 저는 일부러 불안한 척했어요. 지혜는 제가 포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나 봐요. 표정이 밝아졌거든요. 당연하죠. 어머니가 혼자서 뭘 할 수 있어요? 변호사비도 비싸고 법원 절차도 복잡하고요. 그래도 내 돈인데. 어머니,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지혜는 점점 더 뻔뻔해졌어요. 제가 약해 보이니까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였죠.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연락이 왔나 봐요. 지혜가 전화를 받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요. 곧 해결될 거니까요. 제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예의라는 게 없었어요. 네,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요. 거기 가시면 저희도 편하고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저는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지혜가 저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전화를 끊은 지혜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남편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회사 일에도 집중을 못하고 있다고요. 내가 언제 민수를 힘들게 했어? 어머니가 모르실 뿐이에요. 어머니 문제 때문에 저희 부부가 얼마나 싸웠는데요. 저희 부부가 싸우는 건 다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지혜는 오히려 저를 탓했어요. 자신들이 제 돈을 훔쳐놓고 말이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군산 부동산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계약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내일 당장 가고 싶어서요. 내일이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뵙죠. 이제 정말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지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곧 모든 게 뒤바뀔 거였거든요. 다음 날 저는 군산으로 떠났어요. 지혜에게는 실버타운 체험을 하러 간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계약을 하러 가는 거였어요. 군산에서의 하루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고향 공기를 마시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식당 계약도 무사히 마쳤고
다음 주부터 바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 계획을 정리했어요. 이제 지혜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쯤이었어요. 거실에서는 지혜와 민수 그리고 지혜 친정 어머니까지 모여 앉아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지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온 걸 보니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려는 것 같았죠. 응. 다녀왔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거실에 앉았어요. 어머니, 실버타운 체험 어떠셨어요? 글쎄, 생각보다 별로더라. 제 대답에 지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별로라니요? 왜요? 사람들이 너무 나이가 많고 시설도 좀 낡았어. 사실 저는 실버타운에 간 게 아니었지만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네요. 지혜 친정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지혜야,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지혜가 친정 어머니 눈치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를 위해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곳이에요. 요양원이라고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요양원?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어머니, 그게 어머니를 위한 길이에요. 내가 언제 요양원에 가겠다고 했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혜도 맞받아쳤어요. 내가 뭘 못한다고? 내가 치매에 걸렸어? 몸이 아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니까요. 돈 타령하면서 저희를 범죄자 취급하시고 지혜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돈 타령이라고? 내 돈을 훔쳐간 게 돈 타령이야? 훔쳤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관리해드린 거라고요. 3억 원을 1년 만에 써놓고 관리라고? 그동안 저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지혜야, 민수가 말렸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한계예요. 한계라고? 네. 어머니 때문에 저희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들어오는데 집에서까지 어머니 때문에 신경 써야 하고 내가 언제 너희를 힘들게 했어? 지금도 모르세요. 어머니가 법적 조치 어쩌고 하시니까 저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요.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내 돈을 돌려줘. 어떻게 돌려드려요? 이미 다 쓴 거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어머니가 너무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네. 어머니는 현실을 모르세요. 저희가 어머니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시면서 지혜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죠. 지혜가 일어나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런 말씀까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혜야, 하지 마. 민수가 말렸지만 지혜는 이미 이성을 잃었어요. 어머니 돈 없잖아요. 지혜가 소리쳤어요. 빈털터리 주제에 시어머니 대접 받으려고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혜를 바라봤죠. 지혜야, 민수가 소리쳤고 지혜 친정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지혜야, 정신 좀 차려. 어르신한테 왜 그래?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드디어 지혜의 본성이 드러났거든요. 빈털털이라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래. 지혜야,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지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평온하게 반응할 줄 몰랐나 봐요.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뭐예요? 빈털터리가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고 있을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지혜의 얼굴이 점점 이상해지는 게 보였죠. 그리고 빈털터리가 어떻게 3억 원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야,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지혜와 민수, 그리고 지혜 친정 어머니가 모두 저를 바라봤죠. 드디어 진짜 게임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우선 첫 번째, 진실부터 말해줄게. 저는 서류 뭉치에서 은행 통장을 꺼냈어요. 지혜야, 내가 나를 빈털털이라고 했지. 그럼 이건 뭘까? 통장을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어요. 잔고 란에 적힌 숫자를 본 순간 지혜의 입이 떡 벌어졌죠. 2억 8천만 원! 지혜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래. 2억 8천만 원, 내가 모르는 내 진짜 재산이야. 민수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어떻게 그런 돈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들어둔 계좌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지.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야, 내가 내 돈 3억 원을 써버려도 나는 살 수 있어. 이해하겠니? 지혜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죠. 그리고 두 번째 진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집 등기부등본이었죠. 민수야, 이 집 누구 명의인지 잊었니?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맞아. 내가 결혼할 때 내가 사준 집이야. 세금 절세한다고 명의만 내 걸로 해뒀는데 설마 그것도 잊었니? 그 순간 민수가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맞아요. 어머니 명의. 지혜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사주신 집이라고요? 그럼 뭐야? 내가 산 줄 알았어?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주인 행세했던 이 집이 사실은 내가 사준 집이야. 그럴 수가! 이거 당신이 샀다고 했잖아! 이제 내가 나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는 거지. 지혜가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더니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죠. 그리고 세 번째 진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군산식당 계약서였어요. 나는 이미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 군산에서 식당을 계약했거든. 군산에서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내 고향이야. 거기서 새로 시작할 거야. 저는 계약서를 펼쳐 보였어요. 어제 갔던 곳이 실버타운이 아니라 군산이었어. 식당 계약하러 말이야. 지혜 친정 어머니가 놀랐는지 입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지혜야.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저는 웃었어요. 나는 내 집을 팔고 내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내가 아무리 막아도 말이야. 집을 파신다고요? 지혜가 간신히 말했어요. 당연하지.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그 순간 지혜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갈 데가 없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여기 내 친정엄마한테 가서 살든 월세방 구하든 내가 알아서 해라. 지혜 친정 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어쩔 줄 모르겠나 봐요. 내가 내 돈 3억 원 쓸 때는 내 기분 생각했어? 나를 빈털털이라고 모욕할 때는 내 마음 생각했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혜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가 하는 일을 알고도 막지 않았잖아.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내가 이미 결정했어. 저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꺼냈어요. 이미 사인까지 마친 상태였죠. 이 집 다음 주에 매매 계약 들어가. 새 주인이 한 달 후에 이사 온대.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어요. 그럼 저희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3일 줄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3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사준 집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어머니,
제발 준호도 있는데. 지혜가 계속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지혜야. 내가 나한테 한 말 기억해. 빈털터리 주제에 시어머니 대접받을 거냐고 했잖아.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누가 진짜 빈털터리인지 알겠지? 저는 일어서서 방으로 향했어요. 참. 내가 군산 가기 전에 변호사 선생님께 부탁해놨어. 내가 쓴 3억 원의 대한민사소송 말이야. 어머니, 소송 취하하고 싶으면 돈부터 갚아. 그럼 생각해볼게. 저는 방문을 닫았어요. 뒤에서 지혜가 울부짖는 소리와 지혜 친정 어머니가 당황해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 말이죠. 한 달 후, 군산의 제 식당은 대박이 났어요.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매일 손님들로 북적이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서울에서 온 전화로 들은 얘기지만 지혜 가족은 결국 지혜 친정 근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고 해요. 지혜는 마트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민수는 회사 다니면서도 부업을 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혜 친정 어머니도 딸 가족까지 떠안게 되어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네요. 그동안 지혜가 제 돈으로 친정에 보낸 용돈이 끊기니까 집안이 어려워졌나 봐요. 물론 불쌍하긴 해요. 하지만 자업자득이죠. 오늘도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니. 69살의 말이에요.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지혜에게서였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어요. 그리고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죠. 이제 정말 자유야. 군산 바다가 석양에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